한국인 비빔밥 보면 먹는 것도 쓰레기 같고 이기적인데다 길거리도 엉망이라는데 그런 나라를 꼭 가야 해? 아니, 중국 선수들 응원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중국인들 힘을 보여주자고. 여기 북경의 한 강의실에서 여학생 2명이 한국 원정 응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 응원단으로 한국에 도착해놓고 막상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절규하게 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국 경기에 원정 응원을 왔었던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자동차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제가 자동차를 연구하게 된 데에는 제 목숨이 위태로웠던 한 사건 때문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차 사고가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추월하는 차량 하나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이 났던 큰 사고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안타깝게도 그때 사고로 목숨을 잃으시거나 크게 다쳤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저희 가족은 부상이 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게 전부 다 저희 차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차는 스웨덴에서 만든 V회사의 차량이었거든요. 그 차량 자체가 원래 탑승자를 잘 보호해주는 걸로 유명했는데 직접 사고를 겪어보니 정말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어린 나이였지만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자동차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자동차에 대해 연구하는 게 정말 잘 맞고 재밌었어요. 중국 최고의 북경대학교에 다니는 것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친한 친구 왕쯔가 한국과 하는 축구 경기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원정 응원을 가지 않겠냐고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부턴 제가 한국에 가기 전 들었던 생각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저는 한국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다 길거리에 노숙자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중국 비리비리나 웨이보, 틱톡에서 보면 한국은 진짜 엉망이었어요. 비리비리나 웨이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중국에선 중국이 직접 만든 커뮤니티를 사용해요. 다른 나라에서 쓰는 유튜브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은 자본도 없고 기술도 부족해서 미국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를 사용하는 줄 알았죠. 중국 사람들은 영상을 올릴 땐 비리비리, 짧은 음악과 함께 영상을 올릴 땐 틱톡, 정보 수집은 주로 웨이보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틱톡은 우리 중국이 만든 건데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땐 역시 중국이 좀 더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구나 흐뭇해했어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을 떠올려 보면 아예 발도 들이고 싶질 않았죠. 왕쯔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직접 한국에 가서 보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왕쯔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제가 계속 의아해하자 왕쯔는 황급하게 주제를 돌리고는 중국이 한국에 지는 걸 볼 수 있겠냐며 우리라도 응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제서야 한국에 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더럽고 가난한 한국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생각해보면 한국에 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중국 사람들은 뭐든 세계 1등이라고 여겼거든요. 땅 넓이도 1등. 인구도 1등인데 축구 성적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축구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뭔가 로비도 많이 하고 심판을 매수해서 중국이 지는 것 같다고 웨이보에 올라와 있었어요. 중국은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심판을 로비하지 않는 이상 이런 성적이 믿기질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 모두 그 선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한국 편을 들어주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번 싱가포르와 경기 결과를 봤는데 7대 0이 말이나 되나요? 우리 중국은 2대 2로 겨우 비겼는데 말이죠. 진짜 믿기지 않는 성적이더라고요. 만약 이번에도 심판이 한국을 잘 봐주려고 한국에 유리하게 경기를 하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그때까진 했었죠. 아무튼 저도 왕쯔와 함께 한국으로 원정 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원정 응원단의 경비는 중국 축구 팬들이 후원해준 금액으로 공짜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사정상 시간이 안 되는 여유 있는 중국 축구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했죠. 그때까지는 자기 대신 열심히 응원하고 와달라며 잔뜩 기부한 동포들의 마음에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응원단은 공항에 모였습니다. 다들 붉은 옷을 입고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슴이 웅장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역시 이게 대륙의 힘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한국이 중국을 좀 따라한다고 세뇌당했던 게 한국의 붉은 악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붉은 옷을 입고 2002년 월드컵 때 축구를 응원했다던데 이런 것까지 한국은 중국을 따라한다며 웨이보에 올라왔었죠. 따라할 게 없어서 색깔까지 따라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깔이라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인천공항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고 사람들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고 지저분하고 다 쓰러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왕쯔를 툭툭 치며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죠. 왕쯔는 내가 가보면 다를지도 모른다고 했지 않냐며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불린다고 얘기했어요. 왕쯔는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들을까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었나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늘 중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좀 달랐거든요. 다른 중국 응원단들도 좀 의아해하며 두리번거리자 응원단 단장인 위룡 아저씨가 갑자기 이야 한국 진짜 대단하네 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중국한테 안 좋은 꼴 보이기 싫어서 순식간에 공항을 싹 다 치워놨다며 평소엔 엉망인데 부끄러운지 그새 정리를 다 했다며 얘기하셨습니다. 위룡 아저씨의 말을 듣고 다들 그럼 그렇지 하며 이제야 마음을 놓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왕쯔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응원단 전용 버스를 타게 되었고 바로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단 1원도 쓰지 않겠다는 각오였죠. 모두 차이나타운의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자고 먹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위룡 아저씨는 저희에게 각자 지도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거기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쭉 적혀 있었죠. 자유시간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용하라는 거였습니다. 내일 저녁 경기가 있으니 그 전까진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하셨죠. 왕쯔는 얼른 나가자며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저는 왕쯔가 가려는 방향을 보고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거긴 차이나타운 바깥이었거든요. 차이나타운 밖에서 왕쯔가 제게 꺼낸 말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정부에 검열된 정보만 받아서 그렇지 사실 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라고 말이죠. 아까 인천공항 보지 않았냐고 했어요.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띵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인터넷을 연결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왕쯔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 다 꾸며낸 사진이나 영상이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러자 왕쯔가 직접 한번 경험해보면 되지라고 얘기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왕쯔와 함께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고 좀 당황하고 말았어요. 아까 숙소에서 미리 해결하고 나올 걸 왕쯔가 서두르는 바람에 못 가고 나온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바깥에서 화장실 가는 건 저도 가끔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바깥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휴지가 없을 때도 많았죠. 게다가 지저분한 화장실에 가끔 속이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한국에 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다니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참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언제 다시 숙소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왕쯔에게 나 큰일 났다고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왕쯔는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다며 같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도착해서 감탄하고 말았어요. 급했던 것도 있고 화장실을 한번 쭉 둘러봤죠. 이게 공중 화장실이 맞다고 정말 깨끗한 모습에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곤 아차하고 다시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칸칸이 막혀서 개인적인 공간을 보호해주는 것도 놀라웠는데 휴지도 넉넉하게 들어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에선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중국 사람으로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화장실 쓰는 건 저도 어떻게 좋게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길래 다 함께 쓰는 화장실이 이 정도로 깔끔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어쩌면 정말 왕쯔가 했던 말이 맞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왕쯔는 이제야 자기 말이 좀 믿기냐고 했죠. 저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왕쯔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왕쯔는 웃으며 일단 가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서서는 깔끔함은 물론이고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쯔는 한국 사람들은 엄청 예의가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아까 공중화장실도 그렇게 깨끗했던 거고 지하철에서도 다들 줄 서서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해줬죠. 저는 지하철 내부로 들어선 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지하철은 정말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저는 혹시 여기서 얘기하면 경찰에 잡혀가는 거냐고 물어봤죠. 왕쯔는 빵 터지며 큰 소리로 웃는데 저는 혹시나 얘가 잡혀가거나 벌금을 낼까봐 왕쯔의 입을 얼른 틀어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쯔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서로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용히 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건 중국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선 어딜 가나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때와 장소를 지켜야 하고 서로 그런 것을 지킬 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한국 지하철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왕쯔는 그제서야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왕쯔 아버지는 국가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땐 중국을 위해 한 몸 바쳐야겠다며 굳은 각오를 하고 갔는데 정작 중국의 현실을 깨닫고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했어요. 꼭 저처럼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중국의 모습과 막상 해외에서 바라본 중국의 모습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왕쯔의 아버지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반납해야 했어요. 게다가 그땐 이미 왕쯔가 막 태어났었고 이대로 중국에 돌아가면 고위 관료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난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여러 이유로 차마 중국을 떠날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왕쯔 아버지가 다짐했던 건 절대 자식을 중국의 우물 안에 가두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왕쯔는 고등학교 때까지 해외에서 줄곧 유학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머리가 다 자란 대학생이 돼서야 중국으로 왔다고 했죠. 그런데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약속을 하나 했대요. 절대 중국에선 다른 나라 칭찬을 하지 말고 중국이 좋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찬성만 하되 중국을 비하하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잘못했다간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공안의 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쯔는 중국에선 아는 걸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쯔는 저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는 제가 중화 사상에 빠져 있는 걸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했어요. 자꾸 편협한 생각에 빠지는 저를 지켜볼 수 없겠다고 생각한 왕쯔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죠. 사실 중국 고위 간부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그 자녀들도 다 왕쯔처럼 해외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중화 사상에 심취해 해외에서도 중국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왕쯔처럼 다 알면서도 조용히 지내는 사람도 많다고 했죠. 왕쯔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고위 간부들이 왜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걸까 원망스러우면서도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죠. 왕쯔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왕쯔가 이제 내려야 한다며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밖을 나가는 순간 저는 어마어마한 빌딩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왕쯔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잠실이었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다고
거기서 한번 서울 시내를 구경해 보자고 했죠. 왕쯔와 함께 간 곳은 엄청 큰 쇼핑몰이 아래에 있었는데 한국 거리에는 그 어디에도 구걸을 하거나 노숙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옷도 잘 입고 깔끔했죠. 젊은 사람들은 다 아이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길쭉길쭉하고 세련된 모습이 다들 연예인 같더라고요. 그렇게 왕쯔와 타워 꼭대기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건물은 무려 555m 123층에 달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는 전망대로 향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저는 정말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선가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나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은 떡진 머리를 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깔끔하고 청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면 냄새가 진동을 했을 텐데 계속 중국과 한국이 비교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쾌한 기분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타워 꼭대기에서 본 한국 시내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정말 화려했어요. 저는 한동안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왕쯔는 그런 저를 보고 이게 진짜 한국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저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니 좀 다르게 중국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왕쯔와 다시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숙소로 돌아가다 한국 학생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큰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고 끈이 제대로 묶여있지 않았던 건지 쌓아놓았던 폐지가 우르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일부는 바람에 날려 도로로 날아가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 놀라웠던 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할머니의 리어카에서 쏟아진 폐지를 막 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위의 종이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었어요. 학생들이 도로 위에 종이를 주우려는데 차마 위험할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정차했어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종이를 줍기 시작했고 학생들도 함께 종이를 주었어요. 그러자 그 뒤를 따르던 도로 위의 차량들이 종이를 줍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길을 막고 기다려졌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건 성인이 되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매우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거라는 걸요. 왕쯔는 제게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저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할머니의 리어카에서 종이가 떨어지는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 종이 때문에 사고가 나도 서로 욕하기 바빴겠죠. 왕쯔는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은 세계에서도 알아준다고 했어요. 왕쯔의 유학 시절에도 한국 친구들은 친절한 데다 배려심도 깊어 인기가 정말 많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놀라워하며 차이나타운에 들어왔고 길거리에 보이는 중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고 왔던 게 아니더라도 제가 보고 온 한국의 진짜 모습은 어딜 가나 질서정연했거든요. 사람들은 교통질서도 매우 잘 지키는 데다가 마구잡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보호했어요. 중국은 뭐든 자기가 먼저여야 해서 무단횡단을 일삼기도 하고 운전을 할 땐 보행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갈 길 가기 바쁘죠. 그래서 정말 무질서한 도로의 모습을 보는 건 일상이었어요. 아마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던 것도 그렇게 막무가내인 중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오늘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봤죠. 중국에서는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였지만 한국 와이파이를 이용했을 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검색했고 수많은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였던 거죠. 유튜브나 틱톡 대신 중국에서 만든 사이트를 이용했던 건 오로지 검열을 위해서였어요. 저처럼 순진한 중국 사람들을 세뇌하기 위해서였죠. 그걸 저는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했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심판을 매수하거나 피파에 압력을 가하는 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세계 언론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는 호평이 자자했어요. 저는 내일 응원해서 이렇게 유명한 월드 클래스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역사 왜곡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의 역사를 뺏기 위해 동북 공정은 물론 한복까지 중국 거라고 속여왔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한푸가 중국 복식인 줄 알았는데 오랜 역사가 있는 한국 복식을 중국 거라고 속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 역사도 허술하기 짝이 없어 조금만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중국의 SNS 스타들이었죠.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국 욕만 해댔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한국에 가서 중국 전통 복식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다니겠다고 했던 한 중국 남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는데 별안간 중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욕하는 영상을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 영상으로 인기를 끌더니 심지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이를 알게 된 한국인들이 분노하자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올리고는 잠적했습니다. 저는 같은 중국인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중국에 돌아가서도 더 이상 우물 안에 갇히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희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아무렇지 않게 여겼겠지만 버스에서 마구 떠드는 중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웠어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조용히 갔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중국 사람들의 야유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팀 선수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선수를 존중해주는 것도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예의일 텐데 저희 중국 응원단은 물불 가리지 않고 손흥민 선수를 마구 야유했어요. 그런 반면 한국 응원단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목 놓아라 열정적으로 응원하면서도 중국 선수들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손흥민 선수가 중국 관객들을 향해 3과 0을 내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알아본 바로는 정말 점잖은 선수라 절대 이런 행동을 했던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도발을 할 정도였다면 저희 중국 응원단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던 거죠. 저는 말 못할 부끄러움을 느끼며 슬쩍 자리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야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죠. 부끄러움을 느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역시나 질서 있게 화장실에 줄을 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곤 제가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됐죠. 왕쯔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 제가 걱정스러운지 따라 나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기 못 앉아 있겠다고 이젠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고 했어요. 왕쯔는 자기도 해외에서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막무가내인 중국 사람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만 끝나면 다시 해외로 갈 계획이 있다고 했죠. 저도 왕쯔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예정이냐고 물었고 왕쯔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왕쯔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한국 H자동차를 목표로 공부해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H자동차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인데다가 인도 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쯔는 H자동차의 GV 모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왕쯔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GV 모델이라면 인정할 만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 계속 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왕쯔는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갈 준비를 모두 마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처음 부모님께 이 말씀을 살짝 꺼냈을 때 부모님께서는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중국 최고 대학에 들어가 놓고 갑자기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처음엔 한국이고 뭐고 무조건 중국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도 강경하게 나오자 일단 대학교만 중국에서 마치고 그 뒤엔 다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 계속 생활하게 되었지만 앞으론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중국과 세상을 바라볼 예정이에요. 그간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게 미안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왕쯔가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왕쯔가 한국으로 가고 나서도 계속 왕쯔로부터 제대로 된 뉴스를 받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한국에 가는 것도 오히려 찬성하실 날이 오겠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노력해 보려고 해요. 오늘 중국인 정성 씨의 사연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내용만 듣고는 바로 메일을 꺼버리려고 했는데 차근차근 읽다 보니 이런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샌 해외 유학생들도 많고 해외여행도 늘다 보니 중국이 아무리 막고 검열해도 슬슬 한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월드컵 3차 예선에 턱걸이로 진출하게 되었다고 해요.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한 골만 더 넣었다면 중국이 탈락하게 될 뻔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경기에서 진 싱가포르 골키퍼에게 고맙다고 QR 송금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에서 진 골키퍼에게 자기들이 예선 진출했다고 되려 고맙다고 돈을 보내다니 무례함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